네, 이제 어느 정도 모이신 것 같으니까 사진 한 장만 찍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같이 해보고, 목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 날에 배웠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을 문제풀이를 하는 스터디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그냥 랜덤하게 풀어보는 그런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스터디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 녹화본을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실게요. 네, 그래서 자 이제 고리 4주차 알고리즘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들린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알고리즘은요. DP라는 알고리즘이에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어로는 이제 동적 계획법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네. 그래서 동적 계획법은 대회나 코딩 테스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회당 하나 나오고 코딩 테스트당 하나 정도는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를 연구하는 수학 이론에서 나왔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과 알고리즘과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계획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큰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적 계획법과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이 똑같은 거냐, 똑같이 나누는데 뭐가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divide and conquer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갠 문제들이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쪼갠 문제들이 중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분할 정복과 비슷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작은 문제가 중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의 차이이다 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동적 계획법을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을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최적 부분 구조, Optimal Substructure라는 건데요. 최적 부분 구조란 어떠한 큰 문제를 작은 문제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문제의 해가 결국은 최적 해가 되는 경우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 문제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갤 수 있어야 하고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DP로 풀려면은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고 두 번째가 이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어떻게 이게 되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을 하나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은 fn은 fn-1 플러스 fn-2라는 점화식이 있죠. 그래서 fn이라는 것은 fn-1과 fn-2로 이렇게 부분 문제들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n이라는 큰 숫자가 결국은 n-1을 찾는 거랑 n-2를 찾는 문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갤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fn을 구하는 거나 fn-1하고 fn-2를 구하는 방법이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방법으로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푼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만족을 했네요. 그러면은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을 시키냐? 피보나치 수열로 최적 부분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최적 부분 구조가 방금 말했다시피 어떤 큰 문제의 정답을 작은 문제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피보나치 수식을 보면요. fn-1은요. 다시 fn-2 플러스 fn-3이 되는 거죠. 이걸 수식을 제가 써보면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는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숫자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fn-1과 fn-2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이 f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fn-1은 fn-2 더하기 fn-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이 원래 문제에서 fn-2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fn-2를 다시 이렇게 써봤더니 여기서도 n-2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큰 문제의 정답을 작은 문제에서 구할 수 있을 때, 이때 저희가 최적 부분 구조가 만족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fn-2가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될 때 그 작은 문제의 답을 재활용하여 큰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구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중복되는 연산을 미리 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재사용하는 것을 이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DP를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DP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 점화식을 한번 세워보면, 근데 사실 점화식을 세우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컨디션들을 확인을 해도 되고 컨디션을 먼저 확인하고 점화식을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한 점화식이니까 우선 건너뛰고요. 우선 점화식을 어떻게 세우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더 작은 부분 문제로 분할을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fn을 fn-1 플러스 fn-2 이런 작은 문제로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문제들을 통해 얻은 답들을 이용하여 현재 문제에 대한 답을 정의한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단위를 처리한다. 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처리 단위라는 건요, 기저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과
F2가 둘 다 1이죠. 이런 조건들을 이제 기저사례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닥 조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보면은요. fn이라는 큰 문제를 fn-1과 fn-2로 분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n-1과 피보나치 n-1을 사용하여 피보나치 n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큰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점화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저 사례가 피보나치 첫 번째 숫자는 1, 피보나치 0번째 숫자는 0. 근데 사실 피보나치 0번째 숫자는 없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좀 더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아볼 거는 메모이제이션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DP라는 거는 어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 정복은 그 작은 문제들이 겹치는 경우가 없는 경우고, DP 같은 경우는 그 쪼갠 작은 문제들이 중복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그 중복되는 연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로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중복된 연산들을, 아니면 이미 내가 계산한 값들을 어떤 메모리에다가 아니면 뭐 어떤 배열에다가 저장을 미리 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또 똑같은 중복된 값이, 또 똑같은 중복된 연산이 나올 때 그 값을 가져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보나치 함수가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됩니다. 피보나치 4가 있으면요, 피보 2랑 피보 3으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의 두 번째 수는 다시 피보 0랑 피보 1로 쪼개지겠고요. 피보 3은 피보 1과 피보 2, 피보 2는 다시 피보 0과 피보 1이 1,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쪼개집니다. 피보나치 4를 구하라는 큰 문제가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쪼개진 거죠. 근데 보시면은 피보 0, 피보 1, 피보 1, 피보 0, 피보 1 이렇게 중복되는 연산들이 발생을 하네요. 피보 2도 이렇게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피보 0, 피보 1을 이미 내가 계산을 했었더라면 그 계산한 값을 어떠한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나중에 또 중복된 연산이 나올 때 그 값을 오더 1만에 가져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게 DP를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DP가 이제 DP 문제를 풀면은 중복된 부분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중복되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DP를 이제 설계를 해야겠죠. 알고리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향식 접근법이에요. 상향식 접근법은 여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는 겁니다. 네, 보시면요, 어떠한 피보나치 수열 n이 들어오면 만약 이게 1이나 0이 아니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n-1과 n-2를 더한 값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호출을 하면서 작은 문제들로 쪼개나가는 거를 이제 탑다운 상향식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dp 배열이 있어요. 이 dp 배열은 뭐냐면은 중복되는 이제 계산들을 메모이제이션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배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보나치 함수의 파라미터를 n으로 바꾸요.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이제 맨 처음 확인하는 것은 이 값이 0이나 1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0이나 1이면은 그냥 반환을 하면 되겠죠. 0이나 1을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근데 0이나 1이 아닐 시에는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수를 계산을 했었는지, 이미 이 수를 계산을 했었는지. 만약 계산을 했었더라면 다시 쪼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반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p 값이 0보다 크면은 그 값을 바로 반환을 하고, 만약 0이다 라고 하면요, 그 수는 아직 계산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dpn을 이런 식으로 쪼갠다라는 거죠. n-1 플러스 n-2. 그래서 이것도 또다시 제기적으로 호출이 되고, n-1도 n-2도 또 제기적으로 다시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계산한 것들은 저장이 돼 있으니까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원래 전부 다 계산하는 것보다. 다음은 이제 하향식 접근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바텀업이라고 부르는데, 탑다운 같은 경우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다고 했었는데, 바텀업은요, 가장 작은 문제부터 해를 구하여 내가 원하는 수까지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죠. 피보나치 수열의 0번째 그리고 1번째가 있다고 하면요, 피보나치 수열의 두 번째는 이 0번째 수열과 1번째 수열의 값을 더한 거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이거죠. fn-1이니까 2를 더한 것과 1을 더한 것,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텀업입니다. 이 하향식 접근법 같은 경우는요, 보통 for문, 그러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dp 배열을 만들어 놔요. dp 배열을 만들어 놓고 기저사례인 0과 1을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 놓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저사례니까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i가 2부터 n까지 i 뿔뿔을 하면서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진행합니다. 2면은 dp2는 dp1 플러스 dp0이다. dp2는 dp0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dp0은 0이고 dp1은 1이니까 dp2에 dp0하고 1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i가 3이면요. i가 3이면은 이미 dp는 제가 방금 전에 구해놨으니까 dp2 플러스 dp1, dp1도 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바닥부터 저희가 원하는 이제 값까지 점차 늘려나가면서 값을 구하는 것이 하향식 접근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dp를 설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다운과 바텀업. 자, 이제 dp 이제 동적 계획법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동적 기획법은 대부분 사이클이 없는 유한 그래프로 모델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선 사이클이 없고요. 단방향 그래프라는 거예요. 한쪽 노드에서 한쪽 노드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노드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한쪽만 갈 수 있고 한쪽에서 한쪽만 갈 수 있다. 그리고 사이클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기획법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없는 유형 그래프로 모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루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점, vertex죠. 문제에서 특정 상황들을 유일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입력이 n이라 그러면은 n-1, n-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간선은요. 정점과 정점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화식이라는 거죠. 하나의 예로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수를 이제 DAG로 보면요. 요거는 이제 각 상태예요. 상태. 이게 입력된 상태고요. 이 6과 4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n-2다 라는 거죠. 그리고 5는 n-1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떠한 문제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순환이 없는 유형 그래프다 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DP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로 DP가 뭔지를 한번 봐봤는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수 x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x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3으로 나누고 x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 2로 나눈다. 그리고 1을 뺀다.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세 가지 연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1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연산의 최소 횟수가 몇이냐? 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게 overlapping subproblem이냐 중복되는 부분 문제인가? 어떤 지금 큰 문제는 n이라는 수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n이라는 수를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겠죠. 근데 만약에 n이 3의 배수라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쪼갤 수가 있어요. n이 만약 3의 배수라면 n 나누기 3의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하라는 부분 문제로 쪼갤 수 있겠죠. 만약 n이 2의 배수라면 n 나누기 2의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하라는 부분 문제로 쪼갤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의 배수, 2의 배수인 거와 상관없이 n-1의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하라는 부분 문제로 쪼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하라는 동일한 연산을 사용하죠. 그래서 첫 번째 컨디션을 만족을 한 거예요. DP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럼 이제 이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맞냐? 그러니까 큰 문제의 정답을 작은 문제의 정답에서 알아낼 수가 있느냐? 만약 n을 6이라고 하면요. 6은 3이기 때문에 6 나누기 3은 2가 돼서 결국은 2라는 수를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해라 라는 부분 문제로 쪼개지고요.
6은 다시 2의 배수이기 때문에 6 나누기 2는 3. 그래서 결국은 3을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해라 라는 부분 문제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이 2가 다시 2의 배수이기 때문에 또다시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를 2로 나누면 1이 되고 3도 여기 있는 3을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 나누기 3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연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1이 중복돼서 나오네요. 그래서 작은 문제의 답을 재활용하여 큰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네. 그래서 1이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큰 문제의 정답을 작은 문제의 정답에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그러니까 그 컨디션을 이제 만족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컨디션과 두 번째 컨디션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DP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이 문제가 이거였었죠. n의 최소 연산 횟수. 근데 만약 n이 3의 배수라면 n 나누기 3을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 n이 2의 배수라면 n 나누기 2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두 개에 상관없이 n-1의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하라는 부분 문제로 쪼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6은 우선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이 2는 다시 2의 배수이니까 나누기 2 해서 1이 되고 그리고 2의 배수인 것과 상관없이 n-1 이란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또다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6은 3의 배수니까 2의 배수니까요. 2로 나누면은 3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3은 다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1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를 뺀 값 2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을 다 적어보면은요. 결국은 중복되는 값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여기 2가 여기서도 반복되고요. 여기서도 반복되고요. 여기서도 반복이 돼요. 3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반복이 되고 여기서도 반복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중복된 값을 이제 한번 메모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좀 줄여보자 라는 거죠. 이거 제가 점화식을 잘못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결국은 fn이라는 n을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라는 거죠.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n이 3으로 나눠지는가? 만약 n이 3으로 나눠지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fn은 이거겠죠. 민 값인데 fn-1 n에서 하나 뺀 값 플러스 1 컴마 n을 이제 나누기 3 한 값에다가 플러스 1 이 두 값 중에 뭐가 더 작은지 그러니까 n-1에서 1로 만드는데 최소 연산 횟수 플러스 1
아니면은 n을 3으로 나누고 나서 그 나눈 값이 이제 1이 되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이 더 작은지, 그거 둘 중에서 이제 누가 더 작은지, 더 작은 값이 이제 n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쵸? 네. 뭐 똑같이 n이 2로 나눠진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이제 2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 연산 횟수. n을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는 f에서 그러니까 n에서 하나 뺀 값에서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에다가 이거 빼기 1 한 건 이미 한번 연산을 한 거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fn-1에서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더 크냐, 더 작냐, 아니면은 n을 2로 만든 다음에 1로 만드는 연산 횟수 플러스 1이 더 작냐, 그 값 두 개 중에 더 작은 값이 fn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값이 결국은 n을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n이 3으로도 나눠지고 n이 2로도 나눠질 때, 그런 경우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나눠지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없겠죠. fn은 fn-1, 그러니까 n-1에서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에다가 이미 한번 연산을 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1 한 값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원래 큰 문제였던 fn을 작은 문제들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문제들을 나눈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문제들로부터 원래 큰 문제의 정답을 받아낸다라는 것이 이제 DP의 핵심적인 그런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까 원래 여기서 함수 호출 횟수를 썼었죠. 이런 식으로 메모이제이션, 중복되는 연산들을 한번 계산을 했으면은 또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배열에다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DP 배열이 있어요. DP 배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미리 DP 배열을 44번 줄에서 45번 줄을 보면은 DP 배열을 이 함수 내에서 나올 수 없는 값으로 미리 초기화를 해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F로 해놨고요. 인피니티. 그래서 이제 어떤 n을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는 해서 펑션 n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어리티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라고 보시면은 n이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펑션으로 들어가서 만약 1이 되면 0을 리턴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마식을 아까 쓴 것과 같이 이렇게 반환한 다음에 받을 때 플러스 1을 하죠. 그래서 그냥 0을 리턴합니다. 1이면은 1을 만들 수 있으면 0을 리턴한다는 거죠. 1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n% 어리티는 dpn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dp 배열의 값을 참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포인터 비슷한 개념인데 call by reference를 해가지고 arith가 지금 dpn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rith에 있는 값이 바뀌면은 dpn에 있는 값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약에 현재 있는 값이 인피니티가 아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아직 한 번도 연산하지 않았다. 지금 이 n이라는 값이 아직 내가 이 함수가 연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 연산을 했으면은 인피니티 대신에 다른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티가 인피니티가 아니면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메모이제이션을 한 값을 바로 반환한다는 거죠.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조건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n이 3으로 나눠지는가? 그러면은 3 나눈 것과 현재 어리티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어리티에다 저장하겠다. 그리고 n이 만약 2로 나눠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2로 나눈 값에다가 더하기 1 한 값이 어리티보다 더 작은가 라는 거죠. 그 값을 이제 어리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컨디션과 상관없이 항상 n-1을 빼준 연산을 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그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이 현재 어리티보다 더 작은가? 만약 작으면은 어리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n이라는 큰 문제를 조건에 따라서 작은 문제로 쪼갰죠. 보시면은 if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임과 동시에 2의 배수인 것도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바텀업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똑같이 dp 배열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fill dp, dp 플러스 10만 1, inf 이게 뭔 뜻이냐면 아까 여기서 포문으로 dp 배열을 초기화해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포문을 도는데 바텀업과 탑다운의 큰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탑다운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거였었고 바텀업은 작은 문제들로부터 큰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i가 1일 때부터 그러니까 dp2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i가 1이면은 dp2는 min dp2, dp 1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면 1에서 2가 되기 위해서는요. 원래 이제 원래 연산 같은 경우는 n-1이었었는데 여기선 바텀업으로 하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dp2는 dp2와 dp1에서 하나 더 해준 값 중에 뭐가 더 연산을 더 적게 했는가 라는 거고 만약 i가 2의 배수다 i 곱하기 2가 n보다 작다 라는 것은 이제 뭘 뜻하냐면요 우선 n 이상이 돼서는 안 되니까 n 초과돼서는 안 되니까 저희는 지금 밑에서부터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곱하기 2를 해주면은 i가 1이면 dp2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이제 그 값은 dp2와 dp1 플러스 1 한 값 중에 뭐가 더 연산횟수가 적은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대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작은 값으로부터 큰 값들의 정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결국은 dpn까지도 구해지겠죠. 그래서 dpn을 이 반복문이 끝나면 dpn이 만들어지고 그 값을 출력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게 dp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dp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dp를 사용하려면은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dp 내에서 중복되는 연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dp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를 dp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n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대요. 이 동전들을 적당히 사용해서 그 가치의 합이 k1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서 동전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각각의 동전은 몇 개라도 사용할 수 있다. 라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값이 주어지면요. 그 값을 n가지 종류의 동전을 사용해서 그 주어진 값이 되도록 만들려면은 총 몇 개의 동전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동전을 사용해서 최소 개의 동전들을 사용해서 어떤 가치의 합이 k1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문제 원하는 거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어떠한 큰 문제는 n가지의 동전들을 가지고요. n가지 동전들을 가지고 최소 개의 동전을 사용하면서 k1을 만들어라 라는 거였죠. n가지 동전을 사용해서 k1을 만들 때 최소 개의 동전 개수는 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작은 문제로 쪼갤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k1이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k1을 동전이 뭐 예를 들어서요 10원, 20원, 그리고 45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k1이라는 거는 펑션 k1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in f k1에서 10원을 뺀 값에 그러니까 k1에서 10원을 뺀 값을 최소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최소 개의 동전을 사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동전의 개수랑 이제 f k-20 요거는 이제 k-20원을 최소 개의 동전으로 만드는 개수. 말이 좀 이상한데 뭐 f k-45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 동전을 하나씩 사용을 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n가지의 동전 개수를 가지고 최소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k1을 만든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나눈 부분 문제들은요
n가지의 동전을 가지고 최소 개의 동전을 사용하면서 k-10원을 만들어라 라는 부분 문제와 k-20을 만들어라 라는 부분 문제와 k-45를 만들어라 라는 부분 문제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문제들을 작은 문제들로 쪼개가지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큰 문제의 정답을 얻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한 힌트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한번 시간이 나시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DP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요. 수요일 날은 이제 알고리즘 이론을 배우는 스터디고, 목요일은 수요일 날 배웠던 알고리즘들로 저희가 문제가 나가요. 저희 백준 그룹에 들어오면은 거기 연습 문제가 매주 2개씩 이제 올라가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풀이를 합니다. 목요일 날 거는 목요일 날 거에, 그리고 금요일 날 거는 금요일 날 거에. 그래서 수요일 스터디는 이제 목요일과 같이 이어져 있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내가 이제 좀 고인물들과 좀 같이 놀아보고 싶다. 그러시면 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 라고 하면은 고리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에 치셔가지고 녹화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